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슬로우 뉴스 시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좀 아까 중국 당국에서 네. 사회주의 AI를 만들고 있다, 네. AI 검열하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지금 AI까지는 가지도 않고 정말 히틀러 나치 시대 했던 것처럼 네. 그냥 기성 언론을 네. 장악하고 지배하려는 그런 유혹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검색을 대체하는 시대가 되면 사실 언론의 영역도 상당 부분 잠식될 거다. 그런 시대가 되면 더 인간 기자 역할이 중요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다시 그 인간 기자 저 사람의 저널리즘을 탄압하는 또 새로운 것 권력의 압박이 또 뭐 새로운 그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제 중심에는 이진숙이라는 인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이 될 것으로 보이는 네, 그런 분이죠. 당연히 민주당에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거고요. 네. 청문회도 지금 이틀로 잡아뒀는데 엄청난 공방 예상됩니다. 네. 아마 보통 같으면 뭐 청문회 과정에 낙마되는 과정도 있을 텐데 끝까지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할 수 있으니까요.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이 근데 했던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네. 좀 자극적인 발언이 거의 많았던 그 것 리스트를 같은데. 뽑아보니 뭐 네. A4용지 뭐 서너 장이 될 정도로 막 막말 리스트를 도저히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 런동관이란 말을 했죠. 그러니까 런동관. 이동관 전 위원장이 이제 탄핵이 될 것 같으니까 사표를 내고 도망갔어요. 이 탄핵이 되면 6개월 동안 이제 그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새로 선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표를 내고 도망간 거죠. 그래서 그래야 빨리 새로 뽑아가지고 다시 또 하던 일을 이어서 할 수 있으니까 런동관이 가고 런홍일이 왔습니다. 김홍일 입장에 가서 이분도 이제 탄핵안이 올라오니까 사표를 내버렸어요. 지금 너무 파행이에요. 우리 방송 네. 정책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또 이래가지고. 이제 이 이진숙 위원장이 많이 오면 이 런진숙이 될 거다. 그런 임명되자마자 바로 이제 탄핵안을 또 발의한다고 하는데 지금 탄핵안을 하는 이유는 5명인 그 방통위를 지금 2명이서 계속 의결을 하고 있잖아요. 보통 5명이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제 합의제 그럼 이렇게 합시다라고 합의해서 가는 게 방통위의 시스템인데 지금 야당 추천위원 아예 임명도 안 하고 여당 정부 여당 추천위원 2명만 모여가지고 지금 이제 만장일치로 지금 결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 같으면 2명만 남았을 때는 아예 의결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 제적위원회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데 이 제적위원이 2명밖에 안 되면 전체 5명 중에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그동안에는 그 결혼이 있었을 때는 2명일 때 아예 의결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2명이서 지금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라고 지금 이런 걸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방통위의 시스템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하나라도 의결을 하면 바로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동관 위원장이나 김홍일 위원장보다도 이진숙 위원장은 훨씬 강성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네. 그동안 했던 발언 때문이죠. 어떤 얘기를 했길래 이게 또 그런 사람이 그 누구죠? 축구 감독이 그런 말 했죠. SNS는 인생에 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말했죠. 네네. 지금 페이스북을 털고 보니 뭐 온갖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대부분 다 나오는 발언들인데 이 세월호 추모하는 그 분위기를 두고 나라의 앞날이 노랗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노란 리본을 보고요. 이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그 이슈죠. 그러니까요. 부모님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노란봉투법을 두고는 노조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권력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됐고요. 이런 역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 네. 건데. 그러니까 도저히 막 그 넘어서면 안 되는 그런 발언들이 많죠.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홍어라든가 전라디언 같은 표현들에 좋아요를 눌렀고요. MBC를 응징해달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분도 심지어 MBC 사장을 노렸던 분인데 MBC 출신이잖아요. 네, 시청을 거부하거나 광고를 주지 않는 등의 방법은 많다라고 그런 글을 썼어요. 이런 것들이 또 페이스북 뒤지니까 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동대구역을 박정희역으로 하자. 그리고 KBS 본관을 박정희 컨벤션 센터로 바꾸자라는 댓글에 멋진 생각이다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머리가 띵한 그런 발언도 많았는데요. 좌파 성향 영화를 만들면 히트친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몸에 DNA에 스며든다. DNA에 뭐가 스며든다는 건 이건 뭐 생물학적으로도 말이 너무 안 되는 비과학적인데. 건데. 그리고 과학과 기술을 중시하는 네. 끝내주는 경제에서는 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우파 영화는 얼마 안 되고 좌파 영화가 몇십 배가 더 많다. 심지어 이 좌파 간별기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김재동, 김미화, 노정열, 정우성
권혜요, 안치환, 김규리, 문소리까지는 좌파다. 그리고 우파는 나훈아, 김은국, 강원래, 소유진, 서른도는 우파다. 마음속에 블랙리스트가 있는 분이네요. 이분 이미 되면 되는 순간 이제 좌파로 분류된 분들이 이제 방송에 안 내보내거나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강성이 네. 처음부터 된 건 아닌 거 아니에요? MBC 기자 출신인데 저는 사실 이진숙 기자가 종국 기자 하던 시절에 MBC를 기억해요. 그렇죠. 그 여러 화면의 여성 모습. 저널리스트, 여성 그 언론인 지망생들에게 뭔가 이 롤 모델이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무튼 그 총알과 포탄이 떨어지던 그 전쟁 한복판에서 마이크를 들고 MBC 기자 네. 이진숙입니다 할 때는 정말 그 감동적이었죠. 그랬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흑화될 수가 있을까? 잠깐 앞뒤 뒤에 빼먹은 거 이야기를 하면 뭐 좌파들은 집요하다라는 말도 했고요. 심지어 이태원 참사를 두고 뭐 그 음모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음모론이죠? 좌파 시민단체, 좌파 언론의 뒤에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기획자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됐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린 것 자체가 뭔가 그 음모가 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 국회의장한테 얘기했다는 맞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뭐 유튜브 채널을 같이 같은 걸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발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흑화됐을까?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빌런이 됐을까라고 이제 안타까워하는 분도 많죠.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뛰어난 전문 기자가 뛰어난 저널리스트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하나고요. 물론 전쟁의 보도도 매우 중요하지만 세상이 전쟁터가 아니죠.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의 참상을 전달하는 것과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논란 과정에서 언론이 대안을 제시하고 해법을 추구하고 진실이 무엇인가 계속 그 추적하는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은 상당 부분 다를 수도 있을 거다. 전쟁터에서 지금 포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하는 것과 실제로 다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터가 아니기도 하고요. 우리가 박근혜 시절을 살고 뭐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거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을 적과 아군으로 나누기도 어렵고, 언론이 아까 좌파 간빌개처럼 이건 옳고 이건 틀리다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저널리스트의 태도는 아니죠. 또 하나 두 번째 관점은 기자로서의 이진숙과 이 언론사 간부, 본부장도 했고 MBC 사장을 노리다가 실패해서 지금 대전 MBC 사장을 지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심지어 또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이 됐어요. 정치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계속 방통위원장을 노리다가 이번에 마침내 이제 방통위원장 입성하기 직전이죠. 이런 출세의 욕망이 저널리즘을 타협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분이 이제 김재철이라는 낙하산 사장이 내려왔을 때 본부장을 맡았어요. 본부장은 거의 한 방송사의 거의 넘버 2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이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는 기자들과 충돌을 했고 앞장서 가지고 그 기자들을 이제 비제작 부서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경인지사를 만들었고요. 또 이름도 좋은 미래방송연구실 그리고 광화문 지사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멀쩡한 기자들 거기 보내서 무슨 샌드위치 만드는 법 그런 거 뭐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기자들 250명 정도가 아예 그냥 그 방송 현장을 떠나게 되는. 그리고 그래서 당시 시용 기자라고 해서 이름도 이상하죠. 시용 기자. 시용 기자, 그러니까 알바 기자들 동원해가지고 그 기자들을 대부분 다 이제 방송에 내보냈죠. 그래서 그때 이제 파업을 그만두고 복귀했던 기자 중에 하나가 이제 배현진 앵커였는데 그분이 지금 지금 그 국민의힘의 핵심 또 의원이 됐죠. 네. 그리고 당시 이진숙 그 본부장 시절에 MBC가 동물 뉴스가 됐다라는 말 많이 했습니다. 식물 뉴스라는 말을 많이 했지만 동물 뉴스가 됐다는 말은 당시 SBS 동물농장과 경쟁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를 들면 도심 멧돼지 출연 기사를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하기도 하고 대형 가오리가 잡혔다라는 기사. 말하자면 정경사 기사를 줄이고 그런 연성 기사 많이 썼다. 정경사가 나오면 정부 비판 기사가 많으니까 괴물 모기가 출연했다라는 기사를 굉장히 기획성으로 오랜 시간 내보내기도 하고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알통이 크면 보수고 작으면 진보다라는 그런 해외 논문 같은 걸 진지하게 그거 기억나요? 그리고 비 오는 날에는 소세지빵이라는 기사를 또 내보내긴 했고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이준숙이 어쩌다 이런 사람이 됐을까라고 하는 것처럼 MBC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라고 개탄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당시 방송을 만들었던 사람이 지금 이준숙 방통위원장 후보인 거죠. 이진숙
당시에 MBC 기자가 맡고 있던 보직이 뭐였어요? 그때는 본부장이었습니다. 방송본부장, 그때 예, 보도본부장이었어요. 아, 그러면 다 책임이 있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그리고 수행을 한 거네요. 당시 안타깝지만 그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그리고 이 세월호 유족들이 파업하고 있을 때 유족들을 비하하고 폄훼하는 그런 기사도 많았죠. 그때 오히려 유족들을 공격했던 그 방송이 MBC였습니다. 아, 기레기란 말이 그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기레기란 말이, 시민들 사이에. 그러니까 참 그 당시에는 이제 안타까운 뭐 일인데. 그 커뮤니티에서나 쓰이던 말이었는데 기레기란 말을 이제 방송 여론 전면에 등장해서 이제 보편적인 말로 쓰이는 때가 그때 그런 세월호 계기가 보도 되기도 이후였습니다. 했고. 근데 저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먹고 사는 짐이라는 생각도 또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진욱 네. 기자라는 사람이 그냥 기자로 공적으로 활동하다가 네. 난 그냥 평기자로 인생을 마감해도 돼 이렇게 생각했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네. 마침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이렇게 1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 나는 승진을 하고 보도본부장도 하고 사장도 해야 돼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 우리 아니겠어요? 그런 말씀하신 영화 암살에 이정재가 했던 대사가 생각나는데요. 네. 일제가 망할 거라 어떻게 알았겠나. 아, 일제가 계속될 걸 알았으니 자기는 변절했다라는 건데, 이진숙의 이런 변절, 아니면 이런 태도 변화, 아니면 이분의 소신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저널리즘을 이렇게 욕보이는 이런 일련의 행태를 보면 정말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이분이 그 출세를 위한 뭐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저널리스트로서 동료 저널리스트들에 대한 최소한 뭐 그 A라든가 존중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전쟁하는 것처럼 사실 종군 기자가 전쟁에 갔다고 하더라도 사실 전쟁의 진실, 참혹한 현장을 전달하는 것이지 전쟁의 어느 한편에 서서 보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특히 뭐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가자 지구를 보도할 때 어느 정도 그 엄정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봐야지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 편에서 보도를 한다거나 물론 이제 그 가자 지구의 피해자들 입장에 서는 건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널리스트의 공정한 균형 같은 걸 지켜야 될 텐데 이분이 지금 이제 언론을 대한 태도는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언론인하고 정치인, 시민사회 활동가 이런 분들은 먹고 사니즘 이념을 갖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공적인 목적이 그 중심에 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먹고 사니즘이 보도의 그 논조를 좌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네, 자신의 입장을 막 이렇게 네. 자기가 승진하기 네. 위해서 바꾼다거나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분이 지금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됐고 네. 이건 결국 방송사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맞습니다. 권한을 갖고 있는 자리인 네. 거죠. 런 동광과 런 홍일에 이어서 이제 런 진숙의 등장은 지금 이제 강력하게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그 방통위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 하고 싶은 게 있는 건데 올해 이슈가 많습니다. 7월에 연합뉴스 이제 사장을 임명하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가 바뀌게 됩니다. 아직도 지금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는 김주원 그 이사장이라고 옛날 보도지침 사건의 그 김주원 이사장이 사실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이걸 바꾸고 싶겠어요. 이제 그걸 바꾸는데 방통위가 임명을 하기 그게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맞습니다. 임명됐던 네. 분인 거죠. 이 임기를 뭐 그 중간에 바꾸지 못해서 계속 채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월에 되면 이제 그 KBS와 MBC 대주진 박문진 이사회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방통위가 개입해서 이제 정부 친화적 인사를 심으려고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10월에 되면 코바코 사장을 선임해야 되고 이제 8월은 KBS 이사, 12월은 KBS 사장을 또 선임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 방통위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이제 방통위 욕심을 내는 거죠. 지금 방통위원 5명 중에 이상인 위원이라고 1명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정말 기형적인 게 결혼이 되면 사람을 뽑아서 충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와 여당 3명, 그다음에 이제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게 되는데 2명을 지금 1년이 넘도록 아예 지금 선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그래서 2명만 남아가지고 자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박수 치고 끝내는 이 기형적인 상황을 올해 말까지 지금 MBC KBS 사장을 바꾸는 때까지 밀어붙이려고 지금 이렇게 그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죠. 지금 국회의원 된 최민희 의원이 원래 추천받았었던 그 자리인 거죠. 최민희 의원이 이제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이 됐는데 추천을 하면 당연히 이건 이제 여야 추천을 받아 하는 거니까 임명만 하면 되는데 임명을 안 했던 거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 최민희 의원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전투적인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민희 의원 같은 분을 선임하는 건 추천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게 당시 이제 MBC 사장을 지낸 최승호 전 사장 같은 분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할 정도로
애초에 이게 뭐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정치색을 띠지 않는 그런 사람을 추천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진숙 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자유한국당 그 영입 인재였고 네. 공천을 받으려고 시도했던 사람이잖아요. 누가 봐도 정치인인데 이 지금까지 그 방통위원장은 뭐 그래도 판사 출신이 온다든가 좀 이렇게 그래도 그 이 공정성의 외피는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다 그걸 포기한 상황이고 최민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이동관과 거의 그 비까비까한 그런 이제 강력한 그 인사를 지금 후보로 내세운 거죠. 또 이게 합의제 기구라는 거는 결국은 위원장 균형을 잡고 위원들은 어떤 네. 각 정파에 또 그래도 속해 있으면서 막 네. 싸우면서 논란이 벌어져 위원장이 정리하면서 뭔가 맞습니다. 타협을 이뤄내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보통이잖아요. 이게 이 자리가 장관이 아니란 말이죠. 장관급이긴 하지만 장관은 이제 독임제라고 합니다. 장관이 강력하게 정책을 밀어붙이고 정부와 협조를 해야 되죠. 근데 이 방통위원회라는 건 어떤 이제 정부의 익힘을 받지 않는 그런 이 조직의 정체성 철학이 있는 거죠. 근데 네. 큰 일이 너무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MBC 사장권도 지금 있고 네. KBS 사장도 지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네. 거고 연합뉴스도 영향을 받을 네.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정권에선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요 세 개 언론사를 그냥 우리 편으로 다 만들 수 있겠다. 네. 먹잇감 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EBS도 있고요. 근데 네. 애초에 이걸 먹잇감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게 철학이고 또 국민의힘에서 그러겠죠. 뭐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오래된 이제 원죄론일 텐데 문재인 정부에서 일테면 그 최승호 사장이나 MBC 그다음에 박성재 사장 같은 분을 임명했을 때 이분들이 굉장히 또 물론 파업에서 해고까지 했던 분이고 강성 또 이렇게 이 파업을 주도했던 분들이고 어떻게 상대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좀 더 우호적인 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투표할 때는 이제 선임할 때는 시민 추천위원단을 두고 정부가 좀 어느 정도 손을 떼는 그런 모습을 비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튼 안타까운 건 정부가 손을 떼는 모습을 비추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손을 뗐어야 됐다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아예 이제 정부가 방송국 사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돌아가신 이용마 기자의 강곡한 부탁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때 법을 바꿨으면 이런 문제 안 생겼을 텐데 얼마든지 지금 그 박문진 위원을 방통위에 임명하고 KBS 사장을 방통위에서 추천해가지고 대통령 임명하는 그런 구조에서는 정부에서 이걸 왜 우리는 안 하냐. 우리도 당연히 뭐 우리가 선임하겠다. 우리 뭐 좀 보조를 맞추는 그런 공영방송 사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했을 때 법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최소한의 양심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정부가 대통령이 우리는 방송을 휘두르지 않겠다. 그리고 언론이 권력을 비판하는 건 언론의 표현의 자유 아니냐, 민주주의 기본 아니냐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 최소한의 그런 자신감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겠죠.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방송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겠다, 아니면 우리 편을 방송에 심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진숙 같은 분이 그렇게 중간에 인생의 역정 과정에서 입장을 180도 바꾸면서 네. 막 이렇게 사장이 되고 출세하려고 하게 된 것도 네. 대통령이나 정권이 네. MBC 사장 임명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방통위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뭐 국민권익위나 뭐 다른 무슨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뭐 진실하이웨이를 위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도 뒤에 나오겠지만 거기도 다 이런 이제 누가 더 돌격대가 되느냐, 누가 더 강력하게 이 정권의 뜻을 받들어서 가서 이렇게 우리 그 김무령 전 방문진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좌파 대청소를 했다라고 그분이 말을 했어요. 그런 분도 그럴 좌파 대청소를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을 지금 내리꽂는 그런 자리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김무령 이사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시 그 MBC 사장 엄기영이나요? 사장이 청와대 끌려가가지고 조인트를 맞고 와가지고 좌파 대청소를 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신동아 기자 인터뷰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자랑삼아 얘기한 네네, 거예요. 자랑삼아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게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잘못하면 가서 조인트 까인다. 그리고 좌파 대청소를 할 사람이 사장과 이사장과 뭐 위원장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직 국민의힘에 남아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 근데 구조적인 개혁 네. 문재인 정부에서 못했다고 말씀하신 게 이번에 민주당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방송사법하고 관련이 있는 맞습니다. 건가요? 이게 사실은 또 방송 3법인데 여기다 방문집법이 추가돼서 방송 4법이 됐고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다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 그 법이 거의 그대로 지금 다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법사위 통과한 상태죠. 네네. 네. 그런데 이게 결국 또 어차피 또 거부권 행사할 것이고 지난 국회에서 통과를 됐지만 이 거부권 행사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서 와, 이 도돌이표를 얼마나 계속 가야 되느냐. 근데 민주당은 그 또 내용이 이걸 간략하게 네, 말하자면 네. 어떤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 방통위는 3대 2고 그다음에 방통심의는 6대 3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KBS 이사회는 7대 4고 그래서 이제 각각 정부와 여당이 좀 더 퍼센티지 높지만 결국 투표를 하면 6대 3인 경우에 결국 3명의 이제 그 소수 의원들은 이대로 안 된다라고 퇴장해 버리고 나머지 6명이 모여가지고 땅땅땅 두들겨 통과됐습니다 하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6대 3이라는 게 이왕이면 정부 여당이 좀 더 많이 가져가자라는 거지만 결국 다수결로 하면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버린 거죠. 지금 보시는 건 맨 위에 이제 이게 지금 현행이고요. 방송 3법의 구조는 이제 여당 추천을 확 줄이자라는 거였고 이준석 안이라는 게 또 있었죠. 이준석 그 지금 개혁신당 의원이 내는 안은 이 구성원들 임명 동의를 필수로 하자. 이사회 구성은 오히려 이제 부차적인 문제고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그 사장은 임명할 수 없도록 하자라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방송사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들, 정치적 상상력이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지금 구조, 이 2대1의 구조여서 정부 여당이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이사회 구조로는 방송이 절대 독립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구조에서는 계속해서 김재철이나 이런 이준숙 같은 정권에 충성하고 아부하고 잘 보여서 제가 좌파 대청소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좌파 간별기입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런 주요 정부 요직을 맡고 방송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악순환, MBC의 눈물, KBS의 눈물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네. 운용의 묘라는 것도 사실 있는데 생각해보면 문재인 정부 때 뭐 하여튼 지금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 방송 장악을 했다고 막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KBS, MBC를 보면 정부 비판 기사도 많았어요. 특히 KBS 같은 경우 네. 그랬는데 그거는 운용의 묘를 살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구조를 안 바꿨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네. 또 어떻게 보면 이준석 안처럼 구성원들이 다 모든 경영에 대한 모든 상을 결정하는 회사가 됐을 때 또 장단점이 있거든요. 언론사는 계속 또 네.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해관계가 구성원들한테 네. 중심으로 이게 집중되는 네. 거죠. 그런 문제도 있고 영국의 BBC 같은 경우도 네. 봐도 정부가 영향 끼칠 수 있지만 안 끼침으로써 그걸 관행화해서 상당히 이제 권위 있는 매체가 된 거잖아요. 비판도 하고. 이런 운용의 묘를 살려면 윤석열 정부가 사실 적기였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우원식 의원이 이제 완전히 또 친명은 아니라서 이제 임명될 때부터 친명 그룹에서 좀 이제 반발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추미애를 맞아요. 의장으로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우원식 의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조금씩 물러나서 냉각기를 가져보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일단 이거 방송 3법, 4법 이거 약간 밀어두고 국민의힘은 일단 이 그 방송사 사장 추천하는 걸 좀 일단 그 둘 다 좀 그 냉각기를 가지고 좀 대안을 찾아보자라고 이제 했죠. 근데 이것 때문에 또 엄청 양쪽에서 욕을 먹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걸 또 그 최승호 전 MBC 사장이 이거 한번 검토해볼 만하다라고 이제 그래요. 전향적인 의견을 냈던데 만약 이걸 잘해서 그런 걸 해볼 수 있죠.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임기 중에 공영방송 독립 문제를 해결했다. 이게 10년, 20년 지나면 윤석열이 그건 잘했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그 뜯어 고쳐가지고 이걸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이준숙 같은 사람 아니면 더 강력한 누군가를 MBC 사장이 안 친다고 한들 방송이 갑자기 막 뭐 태평성대라는 방송을 한다거나 국민들이 MBC에서 저렇게 말하니까 우리 정말 살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구나. 다들 국민들이 거기 뭘까요? 세뇌당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결코 이대로 가도 이 뒤끝이 좋지 않을 거다.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다 자칫 정권 자체가 엄청난 그 반발을 붙일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이 기회에 그 우원식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법을 한번 바꿔봅시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렇게
국민의힘 쪽 의견을 들으면 당신들은 노조에 장악된 방송이라 하니까 노조가 흔들리지 않는 방송,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권력이 낙하산을 찍어 누르지 않는 그런 방송을 만드는 그런 논의를 터놓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만약에 근데 그렇게 안 가고 현재대로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이 된다면 네. 그럼 MB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MBC는 사실 지난 이명박 정권 때 2012년에 무려 170일 동안 파업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거의 막 뭐 방송에 막 상복을 입고 나가서 방송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자와 PD 뭐 앵커들이 막 뜨거운 여름에 막 집회를 하고 버텼지만 결국 170일 파업이 실패하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를 했었죠. 복귀를 했었고 그 파업에 복귀한 이후로 처절하게 또 이렇게 짓밟혔습니다.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비제작 부서로 발령나기도 했고, 심지어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배현진과 뭐 양치 대첩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거 기억나. 어떤 기자가 이제 화장실에 양치를 하다가 배현진 당시 이제 앵커가 막 물을 틀어놓고 양치를 하니까 물 좀 잠그라고 했다고 야단을 쳤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선배 기자가 그 건 때문에 더 안 좋은 곳으로 좌천 발령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 있을 정도로 이 파업 복귀파와 비복귀파 낙인 찍힌 게 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까지 계속 이어져 오면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비로소 이제 정상화 또는 이제 다시 쫓겨났던 기자들이 돌아오긴 했지만 그 트라우마 그리고 그 갈등의 골이 아직도 남아 있고 지금 다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 MBC 사장을 낙하산을 내려 보내면 다시 그렇다고 해서 그때로 돌아가진 않을 거다.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저항과 그다음에 시민들의 분노, 그다음에 이 민주주의 시대에 이렇게 정권이 방송사 하나를 뭐 이렇게 쥐락펴락 하려고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가뜩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 지지율도 낮은데 이걸 밀어붙일 경우에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거다. 그리고 MBC가 이 싸워본 저력이 있는 조직이라서 쉽게 장악되지 않을 거다라는 관측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을까요? 민영화를 해서 잘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해버리면 민영화 그러면 이제 막 그러니까 이제 돈을 못 벌면 이제 민영화를 무슨 MBC를 혼내주는 그런 이제 뭐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니네 SBS처럼 뭐 민영화를 해버리겠어라고 한다고 해서 그럼 SBS가 뭐 엄청나게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안 좋은 상태로 전락했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MBC가 지금 공영방송을 하기도 해. 사실 MBC 구성원들은 공영방송이라 해서 좋은 게 뭐가 있냐라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물론 SBS는 이제 물론 민간 기업이고 또 굉장히 뭐 성과주의라든가 뭐 그리고 또 특정 또 이 건설사 대주주의 또 이렇게 방송 개입의 문제도 있죠. 그렇지만 MBC 민영화를 하기에는 MBC 일단 자산이 엄청 많고요. 이게 또 2조 원 정도 된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살 수 있는 때가 현실적으로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방송법에는 자산이 규모가 10조가 넘으면 이 또 방송사를 소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태영건설이 지금 SBS를 팔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MBC 지분 가치가 2조 원인데 이걸 뭐 과반을 살려면 한 적어도 1조 원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0조 원이 안 되는 기업에서 1조 원을 현금을 가지고 MBC를 살 수 있는 기업은 한국에 거의 없죠. 지금 YTN도 뭐 살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유진 기업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MBC를 민영화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MBC 자체가 지금 공영방송으로 이 방문진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진 방송문화진흥의 70% 그다음에 정수장악기가 30%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민영화를 할 수가 아예 없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과반도 아니고 지금 야당이 3분의 2 가까운 지분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 민영화라는 건 절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민영화는 불가능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앞으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진숙 위원장이 네. 선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청문회에서 뭐 밀어붙이겠죠. 네, 청문회에서 뭐 반대하더라도 뭐 네. 국회의견과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죠. 네. 임명될 거고.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KBS, MBC 연합뉴스와 관련된 지배구조 바꾸기 위한, 그러니까 네. 사장을 바꾸기 위한 네. 작업을 이제 할 테고. 올해 말까지 계속 밀어붙여서 강행을 하겠죠. 네. 그리고 파업을 하고 이렇게 저항을 할 거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죠. 네. 그 상태에서 그냥 계속
답답하게 낙하산상을 꽂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MBC가 고분고분 말 잘 듣는 방송으로 바뀔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미 레임덕으로 가 있는 상태잖아요. 네. 레임덕 정부가 과연 그렇게 방송을 장악할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을 거다. 아, 윤석열 정부 레임덕이에요 이미? 이미 지금 이제 그 뭐 익심 논란 이후로 한동훈 그 후보의 지지율이 꺾이지 않고 있고 65% 이상으로 당선될 경우 이미 이제 차기 권력으로 이미 넘어가는 상황이라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미 MBC나 미 방송사 언론이 그 윤석열 정부의 온갖 지금 이제 그 비리와 약점 그다음에 이제 비판할 지점이 많은데 당장 뭐 김건희 특검으로 가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에 언론과 지금 이제 언론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정권이 정당할 때야 뭐 저기 집권 초반에 강력한 그 힘과 지지기만 있을 때야 뭔가를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지금 이미 지금 이제 어렵다.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반대하고 야당에 저 국회에선 탄핵하면 또 도망가고 새로운 네. 사람 와가지고 네네. 뭐 하려고 그러면 반대하고 탄핵하면 도망가고 이진숙도 아마 이렇게 되는 거. 밀어붙이는 순간 곧바로 탄핵안이 결의돼서 근데 진짜 국가적으로 너무 불행해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도 있잖아요. 통신이 네네. 진짜 우리 AI 시대에 정말 중요한 지금 통신 그다음에 AI 규제 같은 거 하나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도 못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국가의 불행인데 이거 뭐 해법이 없어요. 아까 최성호 사장 말씀하셨는데 네. 최성호 사장 같은 분들은 뭔가 생각이 있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 문제. 지금 이제 그 늦었지만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그 이 뭐 이렇게 제도를 바꾸지 못한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뭔가 성과를 만들려면 방송사법 개정안을 다시 터놓고 논의를 해서 이 합의로 통과해서 이렇게 이 방송 개혁을 윤석열 정부 주도를 하는 그런 방안이 마지막 방안일 거고 이걸 손을 대는 순간 밀어붙이는 순간 윤석열 정부의 급격한 이제 엄청난 반발과 그 레임덕이 더 가속화될 거다라는 걸 윤석열 정부가 아마 모르진 않을 텐데 윤석열 정부의 특성상 주변에 조언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이분이 한번 경로하면 또 이렇게 제대로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아마 정권의 몰락을 더 가속화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정치로 풀어야 되는데 진영을 넘어선 그런 논의가 필요하고요. 이 정권을 방송을 잡으려 하다가 자칫 정권이 날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진숙 같은 옛날에 뭐 뛰어난 전공 기자였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굉장히 이분도 뭐 이렇게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분 같잖아요. 좌파 감별사라느니 뭐 좌파 영화를 보면 DNA가 바뀐다느니 하는 발언은 사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이 뭐 방통위원장을 떠나서 장관 후보자가 이런 자격을 고위직을 맡을 자격이 되는가라는 의심이 드는 분인데 이런 분을 옆에 두고 중요한 직책을 맡기려고 하고 국민의 절대 다수의 그 여론과 이 배치된 그런 결정을 하는 순간 정말 그 윤석열 정부가 안 좋은 그런 그 결말을 맞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정환 대표님의 오늘의 결론은 이진숙 밀어붙이면 레임덕 가속화된다. 네. 이런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은 정권의 선의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개입을 완전 차단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다른 제도적인 얘기는 제가 이정환 대표님한테 많이 들었었는데 네. 출세주의자가 세상을 망친다. 이게 어떤 그렇네요. 사악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내가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자는데 뭐가 문제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의 상당 부분을 망치게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윤석열 대통령님 잘 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정환의 슬로우 뉴스 여기까지 하고요.